20년도 수능 31번 문제인데요. 31번 문제는 항상 빈칸에 단어 하나를 넣는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지금 보기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question이라든지 account, controversy, bias 이런 단어들 지금 중학교 1학년 친구들도 누구나 알고 있는 단어들이에요. 그런데 이 문제가 오답률이 높았던 이유를 살펴보면요. account라는 단어가 우리 아이들은 계좌라는 단어로만 알고 있습니다. 은행 계좌라는 단어로만 알고 있고 나머지 다의어 뜻은 모르고 있어요. 사전에 account를 쳐보면 총 7개 정도의 뜻이 나오는데 거기에 7번 뜻에 중요성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런데 수능에서 이 account가 중요성이라는 뜻을 알고 있지 않으면 이 답을 고를 수 없었던 그런 문제입니다. 그만큼 수능에서 어휘력이 굉장히 중요하게 되겠죠. 안녕하세요. 오늘 중학교 1학년 독해와 어휘 전략에 관해서 설명회를 진행할 중등관 박은하 강사라고 합니다. 수능 1등급과 특목자사 내신 1등급을 위해서 그럼 독해 공부를 대체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물으신다면 제가 이 3개로 정리해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어휘 당연히 중요하고요. 우리는 어디까지나 네이티브 스피커는 아니기 때문에 이 어휘를 1대1 매칭해서 암기하는 건 당연한 거예요. 네, 어휘력이 받쳐줘야 되고요. 그리고 문법 지식을 통해서 구문 독해가 가능해야 됩니다. 내가 지문 전체를 파악하려면 당연히 한 문장 한 문장부터 먼저 파악이 잘 되어야 하거든요. 그래서 구문에 대해서 중요성 좀 말씀드릴 거고 마지막은 논리력이죠. 이 논리력은 내가 오늘부터 한 달 동안 책을 열심히 읽는다고 해서 길러지는 것이 아니에요. 정말 여러 가지 연습 과정들이 필요하고요. 이 논리력이라는 건 사실은 이미 초등 때, 이미 유치원 때 완성이 되는 과정이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 간극을 어떻게 메울 것이냐 좀 말씀드릴 건데 오른쪽에 보면 학부모님들께서 많이 주시는 질문들을 정리를 해봤어요. 우리 아이는 암기를 너무 못하는 친구예요. 최상위권인데도 불구하고 단어 암기를 너무 싫어해요. 그런데 술술 책은 잘 읽는 앤데 단어 암기가 꼭 필요할까요? 라고 물으시는 학부모님들 많이 계세요. 그런데 단어 암기 꼭 필요합니다. 어디까지나 아이들이 술술 읽고 유추해서 풀 수 있는 단어들은 초등 때 마주하는 텍스트까지예요. 그것도 물론 유추 능력도 필요한 능력이지만 나중에 본인이 고등학교에 올라가서 고난도 텍스트를 마주쳤을 때 유추해서 알 수 없는 단어 수준이 나옵니다. 수능 어휘만 하더라도 빈순삽 킬러 문항으로 넘어갔을 때 거기에 나오는 어휘들 그리고 구문들은 본인이 암기하지 않고는 알 수 없는 수준으로 나오기 때문에요. 지금부터 암기하는 습관을 길러주셔야 됩니다. 영유부터 또 미교식 학습까지 막힘없이 잘 해왔는데 굳이 문법 공부를 해야 될까요? 반드시 해야 됩니다. 제가 그 답변은 뒤에서 드리도록 할게요. 요거는 이제 고민하시는 학부모님들 많으세요. 어릴 때 독서를 하지 않아서 좀 문해력이 부족한 아이인데 이 친구는 지금 이미 중1에 올라온 상태에서 어떻게 좀 메꾸는 게 좋을까요? 라고 물어봐 주시는데요. 요거에 대한 답변도 제가 뒤에서 좀 상세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어휘입니다. 일단은 우리 중학교 1학년, 예비 중1에서 중학교 1학년까지는 이 어휘 학습이 거의 대부분을 차지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중등 내신이요. 중학교 2학년부터 쭉 고3까지 이어질 텐데요. 1년에 4번 내신이라고 치면 총 5번 돌게 되니까요. 20회 내신을 치러야 됩니다. 그럼 애들이 중간고사 한 달 공부했다가 다시 정규반 와서 한 달 공부하고 다시 기말고사 한 달 들어갔다가 다시 방학되고 이렇게 되면요. 뭔가 어휘집 하나를 이제 진득하게 끝낼 시간이 없어요. 중2부터는 일단 내가 중2 내신을 잘 봐야 특목 자사고든 어디든 진학을 하는 거기 때문에요. 내신이 너무 중요해져서 중1 때까지밖에 뭔가 절대적인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휘를 중1 때 끝내고 가야 된다 말씀을 드리는 건데 실제 수능 문제 보여드리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20년도 수능 31번 문제인데요. 31번 문제는 항상 빈칸에 단어 하나를 넣는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지금 보기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question이라든지 account, controversy, bias 이런 단어들 지금 중학교 1학년 친구들도 누구나 알고 있는 단어들이에요. 어휘력을 가지고 엄청나게 어려운 고난도 어휘를 내지는 않고요. 지금 여기 어려운 단어들이라고 생각될 경우에는 전부 다 별표로 주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가 오답률이 높았던 이유를 살펴보면요. account라는 단어가 우리 아이들은 계좌라는 단어로만 알고 있습니다. 은행 계좌라는 단어로만 알고 있고 나머지 다의어 뜻은 모르고 있어요. 사전에 account를 쳐보면 총 7개 정도의 뜻이 나오는데 거기에 7번 뜻에 중요성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런데 수능에서 이 account가 중요성이라는 뜻을 알고 있지 않으면 이 답을 고를 수 없었던 그런 문제입니다. 그만큼 수능에서 어휘력이 굉장히 중요하게 되겠죠.
23년도 3월 모의고사 문제인데요. 지금 이 문제를 보시면 어댑테이션이라는 단어가 반복적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이것은 키워드라는 힌트가 되기도 하는데 이 어댑테이션을 우리 친구들은 적응이라고만 많이 알고 있어요. 그런데 각색이라는 다른 뜻을 몰랐던 친구들은 이 지문을 처음부터 끝까지 읽으면서 무슨 내용인지 결국에는 파악하지 못하고 끝났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어휘를 이렇게 넓은 범위로 외워주는 것이 중요한데 뜬구름 잡는 소리 말고 좀 구체적인 솔루션을 드릴게요. 절대량 늘려야 돼요. 내가 구면인 단어를 늘리는 겁니다. 이거 내가 어디서 봤던 단어 같은데 정도만 해도 접두사나 아니면 접미사로 어느 정도 유추가 가능해요. 그래서 시작 단계에서는 좀 질보다 양을 추구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1번 같은 경우는 예비 중1에 해당되는 문제라고 보입니다. 이제 중1로 넘어왔을 때는요. 2번, 3번이 들어가야 돼요. 이번에 접두사, 접미사, 어근 학습 들어가야 됩니다. 내가 흩어져서 표제어만 외웠던 단어들을 이제 한 묶음으로 묶는 연습을 하는 건데요. 예를 들어서 프로로 시작하는 단어가 있어요. 그럼 프로라는 게 뭔가 앞으로 혹은 찬성한다 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 앞으로 나아가는 의미를 갖고 있다는 걸 알게 되면 proceed 내가 나아가다라고 외웠다. 그런데 본문에 progress, promote가 나왔다. promote가 무슨 뜻이지? 나는 촉진하다라고만 알고 있는데 근데 회사 지문을 읽어보니 회사에 대한 내용이네? 그럼 회사에서 앞으로 쭉쭉 나가는 게 뭐지? 승진을 했나 보다. 이렇게 유추가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접두사, 접미사, 어근 학습이 반드시 중1 때 필요하고요. 1학기에 끝내주세요. 이제 중1 여름방학부터는 어떤 게 들어가야 되냐? 예문으로 굳히기 작업이 필요합니다. 이 예문으로 굳히는 작업이 어떤 게 중요하냐면 나중에는 맥락 안에서 단어를 기억할 수 있게 됩니다. 대부분 특목 자사고에서는요. 맥락 안에서 이 단어가 어떻게 쓰이는지를 많이 출제하고 있기 때문에 다이어 암기, 예문으로 암기하는 방법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harmonious의 반이어가 rigid다라는 게 있으면 이 사람은 회사 생활에서 harmonious 굉장히 조화롭게 다른 사람과 잘 어우러지는 사람이다. 근데 여기다 rigid를 넣으면요. 이 사람 너무 엄격한 사람이야. 다른 사람과 잘 어울리지 않고 자기 멋대로만 해. 라는 뜻으로 좀 외울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요이어, 반이어, 파생어, 예문, 다이어 모두 중요하기 때문에 일단은 요 과정으로 가시는 게 맞습니다. 절대량 늘리고 접두사, 접미사, 어근으로 한 묶음으로 만들고 다음에 예문, 다이어, 요이어, 반이어, 파생어로 넓히고 요걸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다음은 구문에 대해서 설명드릴게요. 지금 보시면요. 2018년도 수능 40번 요약 문제에 나온 문장인데요. 요 마지막에 밑줄 쳐놓은 문장이 모두 한 문장입니다. 총 7줄이죠. 이래서 문제가 생겨요. 내가 아무리 단어를 다 알아도 문법 지식이 없으면 이 문장을 해석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 주어 동사가 어딘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오른쪽 같은 24년도 수능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not, no 이렇게 계속 부정어가 들어가 있죠. 이렇게 부정어가 문두에 나올 때 도치라는 현상이 발생하는데 우리 친구는 문장 구조를 잘 몰라요. 그럼 당연히 이 문장의 주어 동사로 시작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부정어가 앞에 나옴으로써 뒤에 will과 the by의 순서가 바뀌었어요. 그럼 이거 뭐지? 생각하다가 시간이 갑니다. 수능 문제는 50분 동안 28문제 독해 문제 풀어야 되기 때문에 한 문제당 이제 단숫 계산을 하면 1분 45초 안에 풀어야 돼요. 그런데 이게 뭐지? 라고 생각할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구문학습이 반드시 되어 있는 친구들이 해석을 할 수 있는 거다. 결국 독해력을 갖추는 과정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구문학습의 본질은요. 주어 동사를 찾는 겁니다. 그럼 어머님들은 항상 답답해하세요. 얘는 어릴 때부터 이렇게 영어학원을 보내놨는데 왜 주어 동사도 못 찾지? 라고 생각을 하세요. 근데 주어 동사 찾는 게요. 점점 문장의 길이가 길어지고 학년이 갈수록 어려워지기 때문에 매번 또다시 학습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긴 문장에서 문장의 가장 핵심 내용인 주어 동사를 찾아내는 거. 요게 이제 구문학습의 본질이고요. 두 번째로는 옛날에 공부의 신이라는 드라마가 있었어요. 그 공부의 신이라는 드라마에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9등급, 8등급의 전교 꼴등 학생들을 모아놓고 전교 1등으로 만들어서 서울대를 보내는 게 목표인 반이 생겼어요. 근데 이 친구들 처음에 영어 학습 시킬 때 어떻게 시켰냐면요. 1000개의 영어 문장을 무식하게 암기하도록 시킵니다. 그런데 이 방법은요. 굉장히 실질적으로 도움이 많이 되는 방법이에요. 내 머릿속에 O형식의 문장 구조가 들어간 새 문장이 머리에 있다고 생각하면 그거를 내가 문제를 풀 때나 어떤 서술형 답안을 작성할 때 꺼내어 쓸 수 있는 레퍼런스가 되는 거거든요. 정형화된 문장 구조를 외워버리는 거, 암기해버리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걸 하면서 어떤 연습이 되냐면요. 조사를 붙이는 연습이 돼요. 우리나라 말과 영어의 가장 큰 차이는 조사가 있고 없고입니다. 우리나라 말은요. 순서를 뒤죽박죽 바꿔놔도 전부 이해가 돼요. 나는 밥을 먹었다. 나는 먹었다 밥을. 먹었다 밥을 나는. 다 상관없습니다. 왜냐하면 조사가 붙어있기 때문에 누가 어떤 성분인지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영어는 위치어입니다. 그래서 조사가 붙어있지 않고 어떤 위치에 그 단어가 오느냐에 따라서 달라요. 그래서 우리나라 말로 바꿀 때 조사를 붙이는 연습이 필요한데 이 정형화된 문장 구조의 틀을 익히면서 조사 붙이는 연습을 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는 매우 긴 문장이 결국에 문제죠. 해석할 때 우리를 방해하는 것들이. 그런데 아무리 긴 문장이라고 할지라도 영어의 형식은 1, 2, 3, 4, 5 형식 5개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은 이 긴 문장이 몇 형식인지 알게 되려면 문법 지식이 있어야 되는 거고요. 내가 어디를 수식하고 어디를 끊을지 알아야 되니까요. 그래서 이 긴 문장을 단순화시키는 연습이 바로 구문학습의 본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수업할 때 실질적으로 어떻게 들어가는지 보여드릴게요. 이 긴 문장을요, 정말 제대로 해석할 수 있는 친구들 몇이나 될까요? 저는 최상위권에도 지금 중1 수준에서는 많이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구문학습이 되지 않았기 때문인데요. 구문학습이 필요한 이유, 이 긴 문장에서 누가 주어인지 알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면 동사는 어디 있을까? 지금 a journey가 주어로 보이는데 쭉 아무리 가도 동사가 안 보여요. 이런 상황이 발생을 하는데, 그래서 내가 전치사고 배웠어. 비교 표현, 접속사절, 투부정사, 관계사절 배웠습니다. 그럼 이거를 해석을 할 때 좀 적용하는 게 필요해요. 어머님도 그런 말씀 많이 하세요. 저 어릴 때도 이렇게 공부했는데 아직도 이렇게 공부하나요? 네, 너무 필요한 과정이라서 그렇습니다. 탄탄하게 공부를 하려면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주어고 can be가 동사인지 밑줄 칠 수 있어야 되고요, 접속사절을 알아야 이게 앞에는 뭐 결과고 뒤에는 이유다, 이런 인과관계도 알 수 있는 거고요, 내가 관계사절 개념을 어디부터 어디까지 묶을 수 있어야 누구를 꾸미는지 수식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 꼭 필요한 과정이라는 거 말씀드리고, 그래서 문법이 중요하다 까지 좀 강조를 드릴게요. 마지막에 1등급과 2등급을 가르는 것은 바로 논리력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 논리력이라고 하는 거는 그냥 길러지는 거는 아니에요. 지금 24년도 수능에서 오답률 1위를 차지했던 33번 문제인데요. 오답률이 86%예요. 그럼 거의 대부분 학생들이 맞추지 못했다는 얘기거든요. 33번을 보시면요, 단어들에다가 밑줄을 쳐놨어요. 뭐 striking, encounter, isolated. 지금 중학교 1학년 친구들도 다 알만한 단어입니다. 단어 자체가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그런데 왜 이렇게 오답률이 높았을까요? 더군다나 24년도 수능이면 이미 킬러 문항 배제 명령이 떨어진 이유예요. 그럼 그렇게 어려운 지문도 아닐 것 같은데 왜 틀렸을까요? 오른쪽에 25년 수능 오답률 1위 85%였던 32번입니다. 지금 이 글의 핵심어들은 education, knowledge, reverse, imperfect. 이 단어들 너무 쉽죠? 지금 초등학교 6학년도 다 알만한 단어예요. 답이었던 3번도요, freeze, burden 다 너무 쉬운 단어가 나왔어요. 그런데 이 문제를 왜 틀렸을까요? 사실은 여기는 but even imperfect possession, 여기가 조금 중요한 부분이었는데, 아이들이 이 but을 어떻게 볼 것이냐, 이 even이라는 걸 어떻게 볼 거냐, imperfect possession이 무슨 뜻이라고, 이 불완전한 소유라는 게 어떤 뜻일까?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 지문이 무슨 내용인지를 몰랐다는 거예요. 단어도 알고요, 구문도 알고요, 이 지문 자체가 엄청나게 고난도의 지문도 아닌데 풀기가 어려웠다는 겁니다. 그러면 왜 그럴까? 그거 논리력이 부족해서 그런 겁니다. 그럼 논리력을 기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데요? 바로 이런 방법들이 있어요. 단기간에 되는 것은 아니고요, 우리 지금 중학교 1학년 다니고 있는 친구들은 이 논리력을 기르기 위해서 1년을 다 쓴다고 보셔도 무방해요. 실제로 그 독해 교재에서 논리력을 기르기 위해 여러 가지 단계들을 설정을 해놓았는데요, 그 단계가 어떻게 되는지 좀 설명을 드릴게요. 첫 번째, 글의 구조를 파악을 먼저 해야 됩니다. 수능에 나오는 글의 구조들은 어느 정도 정해져 있어요. 사실은 뭐 글이라고 하는 게 논설문일 수도 있고 설명문일 수도 있고, 이제 그런 글들은 쓰는 방법들이 어느 정도 정해져 있죠. 첫 번째, 주제문이 맨 앞에 나왔다. 2갈씩은 글이 나왔다. 뒤에 예시 2개로 뒷받침해줍니다. 다음, 통념이 나왔다. 대부분 사람들은 공부가 어렵다고 생각한다 라는 문장이 나왔다면요, 그 다음 문장에서 반박해줍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 이렇게 하면 쉽다 라는 내용이 나와요. 연구 내용이 나오면 연구에 대한 결과를 얘기해주고 그거에 대한 글쓴이의 생각을 얘기하면서 결론으로 마무리 지어요. 이런 글의 구조를 알고 있고 모르고 있고는 우리 아이가 수능 지문 혹은 특목자사에 가서 긴 장문 독해 지문을 마주했을 때 이 글을 파악하는 눈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지문이 하나로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이제 학생들을 헷갈리게 하려면. 그럼 여기서 어디까지가 예시고 어디까지가 주제인지 끊어보는 연습을 하는 거죠. 글의 구조를 파악하는 연습이 됐다면 그 다음으로는 이제 점점 탑다운 형식으로 좁아지는 거예요. 이제 문장 단위로 요약하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이건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뭐 어려운 글이 왜 어렵냐라고 보면 사실 핵심 내용은 단순해요. 그런데 왜 수능 지문이 굉장히 꼬아져서 나오잖아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핵심 내용은 민수는 뛴다예요. 그런데 그 문장의 내용 보면 민수는 날씨 좋은 날 아스팔트 거리 위를 예쁜 운동화를 신고 깡총깡총 뛰었다. 이렇게 나옵니다. 수식 어구가 엄청나게 많이 붙는 거죠. 근데 이 문장에서 주어 누구죠? 민수입니다. 동사 누구죠? 뛴답니다. 그 민수는 뛴다를 얘기하기 위해서 민수가 기분 좋게 뛰고 있는 상황을 이렇게 길게 표현한 것 뿐이에요. 그래서 문장 단위로 요약한다는 건 어떤 거냐? 우리 중학교 1학년 친구들이 그 구문학습이 다 되어 있다면 거기서 핵심적인 내용만 뽑아서 아주 짧게 압축시키는 거예요. 중1만의 언어로. 중1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요.
그리고 나서 지문 전체를 다시 봤을 때 이제 보입니다. 아, 이 말이 결국에 이 말이네 라는 게 보여요. 제가 지금 파란색으로 밑줄 쳐놓은 부분들이요, 결국엔 다 같은 말입니다. Internal processes, 내부적인 과정이에요. 그럼 내부적이라는 건 내 밖에 있는 게 아니고 내 안에 있는 거겠죠. Subjective experience, 주관적인 거예요. 내 생각이죠. 결국엔 이 글에서 internal과 subjective는 같은 맥락이에요. 그래서 이게 마지막에 무엇으로 변형되냐? Our emotions, 나의 감정으로 귀결돼요. 내 안에 가지고 있는 감정이죠. 그래서 이건 모두 종합했을 때 답이 1번 subjective experience, 이게 정답이었어요. 아이들이 이 과정이 안 돼서 1등급으로 못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최상위권 타깃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하냐면 paraphrase라고 합니다. paraphrase는요, 이 말이랑 단어는 다 다른데 결국엔 다 같은 말이다를 아는 거예요. paraphrase 연습을 하다 보면 우리 아이들의 수능 구조가 나중에는 노력하지 않아도 눈에 들어오게 됩니다. 수능 지문은 7문장에서 10문장 정도로 짧은 단문 독해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분법 그 이상으로 의견이 3개, 4개까지 나오기는 어렵습니다. 한 개의 주제를 가지고 끝까지 설파를 하거나 아니면 2개의 주장을 가지고 플러스, 마이너스로 얘기를 하거나 이런 경우가 많은데요. 결국에는 같은 말을 어떻게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느냐를 알면 그 논리력을 쌓는 첫 번째 단계가 된다는 말씀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최근 3개년 수능을 보면 지금 킬러 문항은 없앴잖아요. 이해가 안 되는 지문은 없앤 거예요. 그런데 그럼 왜 어렵냐? 오답률이 왜 85%, 86%에 육박을 하냐? 선지 때문입니다. 어떻게 보면 눈 가리고 아웅인데요. 지문 자체가 어렵게 내지 못하게 하니까 선택지를 추상적이고 관념적으로 내요. 범위가 너무 넓게 낸다거나, 너무 쉬운 단어긴 한데 정말 추상적인 그런 표현들을 낸다거나, 그래서 지문에서 선지로 그 난도가 이동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내가 이 지문을 읽으면서 이해 못한 내용이 없는데도 답이 3개처럼 보이는 거예요. 얘 들어가도 말이 될 것 같고 얘가 들어가도 말이 될 것 같고. 그러면 요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중1 친구들, 또 중등에서 특목자사고 준비하는 친구들이 어떤 연습을 해야 되냐? 왜 이게 답이 아닌지 정확하게 근거를 들 수 있어야 돼요. 반드시 그 답 안에는 뭔가 맞는 것 같지만 하나 틀린 부분이 있습니다. 지문 안에 당연히 근거가 있어요. 억지로 끼워 맞추기가 아니라요. 본인이 답안지 보기 전에 1, 2, 3, 4, 5번 중에 왜 1번이 답이고 2, 3, 4, 5번이 왜 오답인지 설명을 쓸 수 있어야 돼요. 지금부터 진짜 실력을 기르는 방법은 하루에 1개 지문씩만 공부하는 거예요. 이게 쌓이면 일주일에 7개 지문이에요. 그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면 주말에 2개 지문만 공부를 해보세요. 앞에다 수능 지문 하나 놓고요. 뭐 10문제, 20문제 세트로 풀 필요 전혀 없습니다. 지금은 문제풀이를 할 때가 아니에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 말이 이 말이네 본인이 찾아봐야 돼요. paraphrase 하는 방법. 그리고 선택지 보고 1, 2, 3, 4, 5번 왜 얘가 답이고 왜 얘가 답이 아닌지 써보는 방법. 요걸 통해서 한 지문 그러면 1시간 동안 공부하게 될 겁니다. 요 방법이 훨씬 좋아요. 지금은 질을 좀 따져야 될 때이기 때문에 논리력에 있어서는요. 단어는 양을 위주로 공부를 하시고요. 지문이나 논리력을 위해서는 질을 중점으로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정리하자면 중학교 1학년 친구들이 이 독해 어휘력 상승하기 위해서 어떤 전략을 가지고 가야 되냐 상세하게 말씀드릴게요. 정리해서요. 첫 번째, 단어 외울 때요. 제발 그림처럼 눈으로 사진 찍어서 외우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럼 나중에 똑같은 접두사로 시작하는 단어들이 다 헷갈려 버려요. 그 단어들이 다 똑같아 보이기 때문에 단어의 혼동이 생깁니다. 그런데 읽고 쓰고 들으면서 외우면 리스닝 실력도 한 번에 좋아지고 본인이 단어를 구분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읽으면서 외우는 거를 제가 담임 맡고 있는 친구들한테도 굉장히 강조를 하거든요. 좀 성격 자체가 샤이한 친구들은 이렇게 눈으로만 보면서 외우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그 친구들도 집에 혼자 있을 때는 소리 지르면서 본인 귀로 들으면서 본인이 본인을 가르치는 것처럼 선생님처럼 공부를 해야 돼요. 그래서 수능 필수 어휘 정도는 읽고 쓰고 들으면서 반드시 암기를 해야 되는 게 중1이다. 물론 최상위권은 여기서 토플 어휘까지 당연히 1년 동안 외워줘야 되겠고요. 두 번째로는 문법인데요. 중1 때는 문법 당연히 개념 암기하는 거 중요한데 구문학습이 중요해요. 이 문법을 공부하는 이유는 해석을 잘하기 위해서예요. 단순 문법 때문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 해석을 하기 위한 구문학습 꼭 필요합니다. 이 구문학습이 부족한 친구들은 독해 수업 자체를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특히나 중위권 친구들한테 너무 중요하고요. 세 번째로는 문장 단위로 요약하는 연습, 그리고 문장 간의 유기성 파악하는 연습. 통념이 나왔다, 반박이 나온다. 주제가 나왔다, 예시가 나온다, 뭐 뒷받침이 나온다. 이런 부분들 파악하는 게 중1 때 되어야 될 부분이에요. 그리고 제가 앞서서 보여드렸던 거 하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릴 건데요. 우리 아이가 어릴 때부터 독서를 안 해서 문해력이 너무 안 좋아요. 그래서 문해력 안 좋은 아이를 지금부터 독서를 시켜야 될까요? 솔직히 제가 강사로서 좀 죄송한 부분이 있어요. 애들이 수행평가 때문에 너무너무 바쁘죠. 힘들어요. 그런데 그 와중에 제가 독서까지 하시라고 말씀은 못 드리겠어요. 그래서 요거를 좀 어떻게 커버를 할 수 있을까 제가 고민을 해본 결과 해설지를 보시면요. 만약에 우리 아이가 지금 고등학교 1학년 수능 모의고사 교재로 학원에서 배운대요. 해설지에 가보면 한글로 다 지문이 설명이 돼 있어요. 근데 그 한글로 된 지문이 결국엔 뭐랑 똑같냐? 국어 비문학이랑 똑같습니다.
해설지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읽으면서 어디가 주제문인지 한글에서도 찾아보는 거예요. 이게 하위권 친구들일수록 효과가 높습니다. 해설지를 가지고 일단 한글 지문을 먼저 읽어요. 여기서 주제문이 누군지 먼저 찾고요. 일단 무슨 말인지 알아들어야 되니까요. 그리고 그 똑같은 영어 지문으로 가서 영어로는 이렇게 나왔구나를 파악하는 게 되게 좋은 공부 방법이 될 수 있어요. 이 앞서 말씀드린 공부 방법을 전부 압축해서 가지고 온 게 KNS 커리큘럼이에요. 제가 KNS 강사라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저도 자유형 사립고등학교를 졸업을 했지만 저는 영어 공부하면서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었습니다. 뭐 해외 출신도 아니고 영유도 나오지 않았고 여러 가지 많이 좋지 않은 조건들 속에서 영어 공부를 했는데, 만약에 제가 이런 교재를 통해서 지금 KNS에서 진행하고 있는 커리큘럼을 통해서 영어 공부를 했다면 총 1등급까지 빨리 도달할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실제로 해봤습니다. 이 교재는요, 올해부터 KNS에서 자체 교재로 제작한 독해 교재인데요. 수능 영어 1등급 그리고 고등 내신 영어 1등급을 위해서 독해 교재 마련을 한 겁니다. 이 안에는 수능 출제의 원리 파악, 그러니까 수능 지문은 어떤 칼럼이나 논문에서 발췌해온 경우가 많아요. 이 발췌한 부분 그 이외에 다 확장해서 원문에 어떤 내용이 있었는지 파악하는 그런 글이 실려 있고요. 그리고 그거에 대한 수능 변형 문제, 그리고 외고 전사고 유형 내신 문제 실려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안에서 고급 어휘 학습부터 또 IB적 활동까지 모두 커버가 가능한 교재예요. 예를 들어서 이 밑에 기출문제가 나와 있습니다. 23년도 6월 고등학교 1학년 학력평가 문제가 들어있고요. 요거의 원문의 제목이 나와 있어요. Marketing and The Meaning of Things 라는 책이 나와 있죠. 이 부분에서 발췌를 했다라고 보여주는 거고요. 그럼 원문과 이 수능에 출제된 부분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 어떻게 어휘를 단순화시켰고 어떻게 구문을 변형시켰는지 이런 부분들을 처음에 보여주게 되고요. 다음은 배경 지식을 습득하는 부분이 있어요. 광고 전략에 대해서도 리포지셔닝이라는 게 어떤 것이냐, 또 문제를 스스로 창조해낸다는 게 어떤 것이냐, 이런 배경 지식 습득할 수 있는 부분들이 들어있고요. 다음은 굉장히 강조하는 어휘 부분입니다. 이 어휘라는 거는 뭐 뜻이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죠. 다의역까지 다 커버를 할 수 있게 되고요. 프로모트라는 단어가 홍보하다는 뜻도 있지만 승진시키다, 촉진하다라는 뜻도 있다는 거, 여러 가지 뜻을 예문으로 영영풀이로 공부할 수 있게 되고, 이 학습법은 이제 중등 내신까지 모두 커버가 가능해요. 고등 내신 당연한 거고요. 대부분 중등 내신은 어휘 문제를 낼 때 영영풀이 문제, 예문 문제를 안 내는 학교가 없어요. 거의 모든 학교가 내기 때문에 이걸로 좀 커버가 가능하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거에 반의어나 유의어까지 모두 제시해서 원서에는 고급 어휘들 다 학습할 수 있게끔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완전히 포인트입니다. 핵심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글을 선생님과 같이 읽고 파악을 한 뒤에 주제를 직접 써보게 됩니다. 이 글의 주제가 무엇이냐. 외대 보고 진학하고 대원외고 진학한 친구들도 주제문을 찾는 걸 굉장히 어려워한다고 해요. 이 글을 읽고 나서 무슨 말인지 알았어, 단어도 모르는 거 없어, 근데 주제가 뭐지?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핵심을 파악하는 능력이 그만큼 중요한 거고요. 그거를 중1 때 이 엔솔로지 교재로 공부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자의 의도가 무엇이냐, 외고에 많이 나오는 문제 유형이죠. 저자의 의도를 파악하게끔 하고, 글의 구조, 이제 큰 주제는 줍니다. 첫 번째 문장은 주제, 두 번째 문장은 상세한 서술, 부연 설명, 그리고 세 번째는 사례. 아이들이 이렇게 요약해서 쓰는 게 과제로 나가고 선생님이 피드백해주고 이런 식으로 이제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글에서 핵심어가 뭐냐, 키워드가 무엇이냐라는 걸 찝어낼 수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나서 조금 더 심층적으로 들어가면요, 이 글에서 중요한 부분이 있을 거예요. 비유적 표현이 나왔다거나 어떤 특이한 수사학적 표현이 나왔다라고 했을 때 그 부분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심층적으로 분석하는 부분. 수능 21번의 함의 추론 문제가 굉장히 맞닿아 있는 부분이죠. 그리고 뭐 외고형 추론 문제들, 그런 문제들과 가까워지기 위해서 심층 분석까지 진행을 하게 됩니다. 또한 true or false 문제로 내용 확인까지 진행을 할 수가 있고요. 또한 구문 분석이에요. 글을 읽다 보면 이렇게 긴 문장이 고등학교 1학년 수능임에도 불구하고 등장을 해요. 그럼 여기서 대절 앞에서 어떻게 끊을 거냐, 비코즈 앞에서 어떻게 끊을 거고, 여기 있는 관계대명사 대절을 어떻게 묶어서 어떻게 수식을 할 거냐, 이런 부분들 다 선생님이랑 같이 학습을 해서 이 문장을 머리에 좀 암기하고 스스로 시험에서 해석해보는 방식으로 그렇게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가 특목자사고 진학을 위해서는 IB적 사고력 함양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IB 수업은요, 디스커션, 라이팅, 그러니까 결국은 라이팅으로 귀결이 돼요. 아이들이 뭐 스피킹해서 말로 표현하는 것도 좋은데요, 내가 내 말로 표현한 거를 가지고 어떻게 글로 작성을 해서 나만의 가치관이 어떻게 담겨 있느냐를 보는 거거든요. 이게 실제로 고등학교 안에서 하는 수행평가에 학생기록부에 적혀지게 되는 거고요. 나중에 본인이 면접을 보거나 수시로 대학을 갈 때 대부분 이 IB적 사고력을 필요로 합니다. 그러면 앞서 배운 지문에 대해서 이런 질문들을 던지죠. 너의 생각은 무엇이냐 묻는 거예요. 이걸 짧게라도 영어로 한 문장이라도 써보게끔 하면서 아이들이 IB에 점점 가까워질 수 있도록 고교 학점제를 대비할 수 있도록 만드는 교재입니다. 수능형 문제 이렇게
변형 문제를 굉장히 고퀄리티로 출제를 하고 있고요. 강남 일반고부터 시작해서 한영외고, 외대부고, 대원외고 유형으로 여러 가지 문제들 아이들이 고등 내신을 미리 준비하도록 풀어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요게 이제 우리 KNS에서 독해 공부를 하는 친구들의 아이덴티티가 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수능 독해 노트라는 시스템이 있어요. 그럼 이 노트 안에 앞서 배웠던 지문을 가지고 우리 친구들이 정리를 스스로 해보는 거죠. 왼편에는 한글로 먼저 요약을 합니다. 민수는 뛴다 아까 말씀드렸어요. 그렇게 써놓고요. 오른쪽에는 영어로 핵심 키워드 요약해서 정리를 합니다. 아이들이 스스로 마인드맵처럼 도식화를 해서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요가 어떤 거에 도움이 되냐면 핵심 내용 파악과 동시에 그 문장별 유기성 알 수 있게 돼요. 앞에서 문제 제기를 했다면 뒤에서 뭔가 해결책 제시를 해야 되겠죠? 그런 부분들을 가운데 문장별 유기성 적게 하고 있고요. 주제문이 무엇인지 본인이 정리할 수 있도록, 그리고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정리해준 다의어, 유의어, 반의어, 파생어 정리하고, 그리고 가장 길거나 혹은 어려운 문법이 포함되어 있는 문장을 구조 분석해서 스스로 해석해보는 것.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1, 2, 3, 4, 5번이 왜 답이고 왜 답이 아닌지를 근거 쓰게끔 하고 있습니다. 요 노트를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작성한 친구와 하지 않은 친구는 나중에 중학교 2, 3학년 또 고등학교에 가서 굉장히 큰 차이를 만들어낼 거라고 장담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수능 독해 노트를 통해서 마지막으로 복습을 한다. 또한 본인이 배우지 않은 지문도 예습을 해본다. 이제 마지막 단계입니다. 이 앞서 배운 것들로 리뷰 테스트를 하고 놀 때마다 매번 보게 돼요. 그 지문에서 가르쳐준 내용을 이제 암기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yield라는 단어에 여러 가지 다이어를 외우게끔 했다라고 하면 이 단어가 들어간 문장들을 주고 단어 뜻을 유추해서 쓰시오 라는 시험을 보게 되고요. 7번처럼 윗글을 읽고 대답할 수 없는 질문을 골라라. 중등 내신에 굉장히 많이 나오는 유형이죠. 위글을 쓴 저자의 의도가 뭐냐? 위글에 사용된 단어들의 글 속 의미로 올바르지 않은 걸 골라라. 이것도 앞서 보여드린 특목자사고의 그런 내신 유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이들이 이렇게 중1 수준에 맞춰서 레벨별로 이 리뷰 테스트를 매번 보게 되면서 만약에 미통과한 친구들은 남아서 담임선생님과 1대1 피드백을 받고 이 친구가 해석이 부족한 건지, 아니면 단어를 잘 몰라서인지, 아니 문법을 너무 못해서 구문학습이 부족한 것인지 이런 약점들을 파악을 해주시니까요. KNS 커리큘럼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부분은 여기까지고요. 이 외에도 저희가 매주 설명회로 찾아뵙고 있기 때문에 그때마다 또 질문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관심 갖고 지켜봐 주시면 너무 감사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